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죠. 방송 3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2015년에 처음 발의가 됐지만 수면 아래 잠자고 있다가 지난해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사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참 갑론을박이 뜨겁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아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다. 등등 말들이 참 많은데 자, 이렇게 우리 사회 노사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노란봉투법 과연 어떤 진실을 품고 있을지 변광용 전 거제시장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변광용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벌써 한 20일 정도가 돼 갑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입법 절차상 웬만하면 국회 통과하면 그대로 입법이 되는 건데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통과된 법을 정부로 보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입법의 성사 여부가 달라지는데 아시다시피 이 노란봉투법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 재의결 정족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게 통과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 구성상 이 3분의 2가 되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의결에서도 부결이 된 거죠. 부결이 되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은 폐기되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고 아마 다음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은 이 노란봉투법은 다시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노란봉투법이 사실 8년 만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를 한 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는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이 노란봉투법의 내용들이 뭐 그렇게 거창하고 뭐 이러지를 않아요. 특히 그 조선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은하청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 사용자를 누구로 볼 거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흔히 불법 파업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었을 때에 회사 측이라든지 이런 데서 손배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손배 청구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규정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내지는 노동에 대한 어떤 이 철학 부재가 아주 깊은 그런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제대로 인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한 과정의 이 입법 수단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노동자에 대한 이제 철학 부재가 결국 이 거부권으로 나타났고 뭐 근간에 보면은 노조 단합 사례로 열거되고 있는 뭐 노조 해계를 뭐 열람한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노동자들이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으로 이렇게 일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사용자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어떻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이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이런 인식들이 깊게 깔려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거부권으로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변광용 전 거제시장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뉴스파다에 연락을 주시면 모셔서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봉투법의 탄생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안에 노란봉투라는 이런 상징적인 이름이 붙은 계기가 특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예, 저도 이제 자세하게 좀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이제 안 사실인데 이게 2009년 쌍용 자동차 밥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IMF 그 아주 외환 위기를 겪는 그런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쌍자동차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이 파업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업이 끝난 이후에 회사 측에서 손배소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손배소 청구 결과 법원에서 47억이라는 손배 결정을 이제 손배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 이 47억 5명에게 47억 이제 손배 결정을 판결을 내렸는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해고 노동자들의 이거 현실을 아주 안타깝게 얘기한 한 시민이 이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담아서 언론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네. 왜 그러면 노란 봉투고 47,000원은 또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 시민 편지를 보낸 시민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 47억 이 손배액을 47,000원씩 10만 명의 국민들이 도와주면은 이 배상 금액을 만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이런 소문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너도 참여하게 되면서 이 캠페인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노란봉투법으로 법안 명칭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는 2015년 이 국회 법안이 발의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명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노란봉투에 담아준 이유가 당시엔 이제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캠페인에 이제 가수 이효리 씨도 참여를 하시고 상당히 좀 화제가 됐던 캠페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저도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실제 이제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편지를 이제 쓰면서도 이 돈 때문에 모두가 모른 척하는 외로움에 삶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 이런 이제 편지 내용까지 소개를 하면서 이효리 가수도 동참을 했고 미국에 있는 교수라든지 뭐 국회의원 등 제가 기억하기로 한 47,000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어떤 한 시민의 이런 자발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끌어낸 그런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시민의 행동이 캠페인으로 번지고 캠페인이 시작이 돼서 노조법 개정으로까지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2015년부터에 처음 발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정부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건데 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처리가 안 됐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드네요. 네,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사 문화, 노동 문화가 경직돼 있는 것들은 현실입니다. 서구 유럽 이런 선진국 이런 노사관계라든지 노동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오히려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노조를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시키는 사례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들은 여전히 회사 경영을 방해한다. 뭐 이런 어떤 부정적 인식들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여건 그다음에 분위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성숙한 어떤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다 이렇게 봐지고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적극적으로 이 노란봉투법의 어떤 입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못했냐, 왜 적극하지 못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지만은 실제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론적인 부분에서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노란봉투법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게 바로 지난해였죠. 작년 여름 한 6월, 7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다시 좀 이게 노란봉투법이 다시 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당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예,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파업 사태를 이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좀 해결하고 수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 저도 밤늦게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 있었고 그때 이제 기억해 보면은 뭐 공권력을 바로 투입한다,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 혈기가 뭐 그때 당시 대우조선이죠. 대우조선 상공을 날리는데 이런 아주 절박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 이후는 더욱더 힘든 그런 이제 상황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들 주장도 어쨌든 이 공권력 투입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강했었고 아시다시피 가로 세로 1m 새창사란의 최유한 씨가 거기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면서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한 51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잠깐 화면 나왔는데 유치현 씨의 그 당시 모습이 좀 공개가 됐거든요. 당시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0일간 진행이 되고 어쨌든 뭐 공권력 투입 없이 해결은 되었는데 저는 이때 당시 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전국적으로 크게 알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원하청,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어떤 차등,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실제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떤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참 드물었습니다. 예. 이번 그때 당시 대우조선 파업의 현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로서 기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론화가 되고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각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이 좀 더 가속을 내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 또 다른 야당들이 예. 어쨌든 이번만큼은 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서 이런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손배소를 당하고 경제적인 고통으로 압박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난 그 대우조선 파업 사태 이후로 예. 이 노란봉투법 제정 의지가 그리고 속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5명의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을 배상하라 현실적이지도 않고 네네, 가능하지도 그렇죠. 않은 네네. 이야기일 텐데 현재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규제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상황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 법에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불법 파업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면은 결국 회사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그때 파업이 이제 끝난 이후에 회사 측에서 470억 이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했고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통영지방법원 지역법원 지원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쟁점은 이 파업이 51일간의 파업이 합법적인 파업이냐 불법 파업이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70억 청구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냐. 예. 그다음에 이 금액이 적정하냐 이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어떤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 이제 쟁점이 이제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 실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자 230만 25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470억 물론 여러 명 몇 명에게 청구를 한 거지만은 470억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지난번에 쌍유자동차 사태처럼 자살을 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가족이 자살하면 가족 해체되고 예. 실제 쌍유자동차가 그랬었거든요. 손배가압류 60억 손배가압류를 당하게 되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두 분이 자살하게 되잖아요. 자살을 하게 되니까 또 가족들이 해체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무조건 뭐 파업은 무조건 합법이다. 무조건 파업하면은 무조건 면제부가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노란봉투법이 좀 더 노동 상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 무조건적으로 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좀 합리적인 제동을 걸어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인색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제 거제 지역 경제 얘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뭐 역대 최대 수주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사실 일감은 늘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들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는 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대는 어려운 시기를 이제 거쳐왔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나고 이제 호황기에 접어들으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우리 인력 고용도 창출이 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거제 현실입니다. 일감이 늘어나는 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노동자들이 지역 소비를 통해서 내수 효과를 진작시키면서 지역 상권이 돌아가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선순환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 거제 현실이고 그런 만큼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상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다. 더 힘들다. 예.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경기 흐름 자체의 침체도 있지만은 우리 지역 내적으로 보면은 이 조선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거제를 떠나는 젊은 층들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고용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늘어난 고용들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들을 어떻게 만들까? 결국 조선 인력 수급을 원활히 어떻게 잘 해낼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과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조선 인력 수급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거제는 상당히 미래가 암울하다. 계속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인구들은 특히 노동 인력들 30대, 40대, 50대 노동 인력들은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 거제라는 도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호황기에 인력 충원을 원활히 하는 걸 통해서 이 조선업 호황 인력 수급 예. 지역 경제 활성을 하는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야 될 과제가 저희들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안타까운 것들은 지금 전부 그냥 외국인들로 무조건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당장 급하니까 외국인 우선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들을 일면 이해는 가고 있지만 그건 정답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 말씀으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인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것들이 외국인 인력 충원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숙련도 그리고 이게 조선산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안정적인 숙련도 항상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 인력도 일정 정도 채용하는 이런 변화를 줘야 된다.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도 있고 거제 대학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련공으로 키워야 되고 근데 지금 그럴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대 삼성이든 하나든 외국인 채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정적인 숙련군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럼 제도적인 변화를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